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들 보다 자세하고 또 알기 쉽게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도 윤석빈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트러스트 커넥터 서강대 윤석빈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특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많이 들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정확히 이게 무엇인지 감을 잡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스테이킹인데요. 스테이킹, 우리가 어떻게 또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스테이킹은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은행에 예치를 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갑에다가 갖고 있는 오퍼레이팅 네트워크에 관련돼서 토큰이나 그런 것들을 예치한다, 갖고 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긴 할 텐데요. 스테이킹은 암호화폐를 지갑에 예치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검증, 합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참여해서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과정입니다. 마치 은행에 예치하면 뭐가 나오는 이자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상을 받는 과정이고요. 주로 이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POS라고 하는데요. 방식의 네트워크 등에서 이더리움, 카르다노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그래서 기본적인 POS 얘기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더리움들 많이 아실 텐데요. 네트워크에 지갑에 예치해서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한다. 그래서 근데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과정이 이제 가장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POS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더리움도 많이 아시고 카르도 많이 써보셨으니까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암호화폐를 지갑에 예치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검증, 합의 메커니즘에 참여해서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킹,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은행에 예금을 해놓고 그 예금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를 받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스테이킹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장점과 또 우리가 고려해봐야 할 리스크들도 있을까요? 예, 장점은 당연히 이자를 받는 건가요? 패시브 인컴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쨌든 계속 자산을 묶어놓고 수동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한 거고요. 네트워킹에 대한 보안 강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참여자가 지분을 예치할수록 네트워크의 이제 탈중앙화 안정성이 향상이 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고요. 그리고 고가의 아까 이제 앞에서 약간 POW, POS 약간 장점이 나와야 되는데 POW는 많은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GPU 많이 갖다 놓고 돌려서 작업 증명해야 되는데 POS는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예치하면 거기서 보상을 받는 거니까 좀 더 저렴한 진입 장벽이 있죠. 그래서 고가의 채굴 장비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 장점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약간 빠진 게 있는데 보상 방식이 있어요. 검증에 성공하면 블록 생성 방식과 트랜잭션 수수료를 받는데요. 이런 보상률에 대해서 일단 앞에 말씀드렸지만 채굴 장비가 없어도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POS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전기료가 안 들어가는 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POW 하면 많은 GPU 장비로 전기를 많이 쓰는데 POS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기를 쓰지 않고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가의 채굴 장비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패시브 인컴, 자산을 묶어놓고 말씀드렸지만 은행에 대한 이자에 대한 것처럼 수동적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많은 참여자가 보상하면 지분을 예치할수록 네트워크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탈중앙화, 안정성에 대한 형성이 되고 저렴한 진입 장벽이 돼서 이런 스테이킹의 장점을 볼 수가 있고요. 리스크는 락업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락업이라 해서 이거 함부로 예치 기간 중에 자산 이동 불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때 락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락업을 해서 유동성이 제한이 돼서 일단은 그 기간 동안은 딴 데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치 기간 중 자산 이동 불가되는 락업이 있어서 이게 리스크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격 변동성입니다. 토큰 하락 급락 시에 보상으로 매기기 어려운 것이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서 토큰 가격이 급락했을 경우에는 보상으로 좀 하기 어렵다는 게 있고 슬래싱이라고 해서요. 네트워크 규칙 위반 시에 예치금 일부가 몰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래싱에 대한 얘기에서 크게 주요 장점, 단점 이게 크게 세 가지씩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또 다양한 리스크들과 함께 장점들도 체크를 해봤는데 교수님 그러면은 이런 암호화폐 재단에서는 스테이킹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렇게 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단에서 이 토큰에 대해서 일단 좀 락업이 있지만 좀 스테이킹 되면은 물량 조절을 위해서인가요? 네, 그렇죠. 유동성에 대해서는 왜냐면 만약에 생각해 보시면 락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 빠져나가서 가격 바로 급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테이크를 유도하는 부분은 우리 재단이 앞으로 더 커질 거니까 좀 앞으로 좀 맡겨주세요 이런 거죠. 기본적인 메커니즘 자체는. 근데 사실 뭐 스테이킹 하면은 이더리움 쪽이 또 가장 많은 스테이킹 물량을 가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 예자, 예금, 이자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스테이킹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어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연간 이자율, 네. APR이라는 한 부분인데 그래서 뭐 디파이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 이자율이 은행 이자율하고는 상대로 안 돼 훨씬 더 높죠.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부분은 이제 이자율을 넣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사실은 스테이킹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이더리움에 이걸 내치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그 거기서 수익되는 리턴되는 게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은행 이자율을 표현되는데 이장 이자율은 사이가 대략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건 워낙 프레이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그런 이자 연간 이윤이 훨씬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너무 차이가 나지 뭐 은행 이자로 표현한 건 말 그대로 비유다. 리턴되는 거 훨씬 더 크고 있고요. 그래서 또 재단 관점에서도 일단은 갖고 있는 아까 네트워크 안정화 그리고 확산 가능성, 유동성에 대해서 일단은 너무 유동이 커지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에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투자자 관점에서 스테이킹을 하려면은 기본적인 거래소 내에서도 이런 스테이킹 기능이 있는 건가요? 보통은 그런 거래소 내에서도 뭐 그 중앙화된 거래소도 있고요, 디파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이제 근데 본질적인 부분은 거래소 스테이킹은 약간 이제 단계 더 있는 거고요. 보통 그 브레이트에 스테이킹 하는 거죠. 메인넷 갖고 있거나 레이어 2나 그런 쪽에서 우리 안에 있는 네트워크 안에서 스테이킹 해주세요라는 기본적인 거죠. 근데 이더리움은 이미 워낙 메인넷 자체도 그렇고 안정화돼서 이렇게 한 거였고요. 그거 말고 다른 프로젝트들도 스테이킹 해주세요 얘기하는 거죠. 자기 지갑에다가 이 스테이킹 해놓고 이제 해놓으면 이제 리턴을 주는 이자처럼 이제 이자율이 말씀드린 그게 이제 흔히 API나 그런 나오는 공식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 생태계 내에서 작으면 안 하겠죠. 높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스테이킹? 저도 몇 개 프로젝트는 뭐 아, 그런가요? 네. 예, 저도 테스팅 겸해서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락업이 해제가 되면은 계속 보유를 해도 되고 언제금 또 시장에서 거래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락업이 풀리면 그 다음부터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 또 하나의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리퀴드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차이점과 이점이 있을까요? 예, 기존 스테이킹은 이제 토큰을 락업해서 하는 뭐 약간 유동성이 상실되는 아까 그 락업이나 그런 게 있고요. 리퀴드 스테이킹은 말 그대로 언어 그대로 예치한 토큰을 대표하는 유동성 토큰을 발행해서 자산을 묶어놓지 않고 스테이킹 보상 플러스 디파이 활용 가능하게 된 것이 리퀴드 스테이킹입니다. 일반 스테이킹은 토큰을 무조건 락업해. 그래서 이제 너는 돈 못 써. 이렇게 아주 유동성이 상실되는 거고요. 리퀴드는 약간 유동성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퀴드 스테이킹은 예치한 토큰을 대표하는 유동성 토큰. 뭐 이더리움, ETH, RETH처럼 발행을 해서 자산을 묶어놓지 않고도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이 주고 디파이 활용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기존 스테이킹은 락업이야 무조건 못 써라고 되는 거. 리퀴드 스테이킹은 거기서 대신에 묶어놓지만 거기 리퀴드 할 수 있는 대표 토큰을 줘서 거기서 이걸로 다른 디파이로 쓰든지 유동성에 대해서 아니 락업이 있으면은 유동성 상실되는 이거는 자산을 묶어놓지 않고 스테이킹 보상하는 거 있어서 디파이처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약간 유동성을 준다 그런 게 리퀴드 스테이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퀴드 스테이킹 부분은 심지어 어떤 프로젝트는 영수증 개념이 있어요. 아, 그래요? 리시트, 그러니까 이걸 오늘 주제는 아닌데
관련돼서 스테이킹 하셨죠? 감사합니다. 스테이킹에 대해서 감사해서 일부 토큰을 주는데 거기서 영수증 관련 영수증을 또 스테이킹하는 그게 가능합니까? 영수증을 또 갖고 파생 상품처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수증까지 나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일종의 뭐냐면 이더리움을 내리면 스테이킹 하셨죠? 그러면 거기서 영수증을 받아요. 영수증을 또 유동하는 거예요. 또 영수증의 영수증 그런 것도 나오는 것처럼 약간 마치 파생 상품처럼 하는 이런 디파이 기능처럼 있어서 일반 스테이킹은 유동화가 안 돼라고 하는 것이고요. 리퀴드 스테이킹은 유동화 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리퀴드 스테이킹에 관해서도 저희가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그럼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쭉 스테이킹의 개념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시장 규모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킹이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져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화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시장 규모는 어떻던가요? 현재는 굉장히 워낙 변동폭이 큰데요. 스테이킹 시장이 2023년 기준으로도 500억 불 이상인데요. 지금 제가 물론 저도 이제 그걸 체크를 좀 정확한 숫자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아마 플러스 더 돼서 지금은 어쨌든 한 700억 불, 800억 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스테이킹 리워드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보면 됐고요. 이더리움의 이제 POS 전환 후에 이게 가장 큰 스테이킹 보유가 있는데요. 26%의 이더리움이 예치됐던 경험도 있어서 아마 스테이킹 자체만 보면 뭐 600억 불, 700억 불은 됩니다. 스테이킹만 봤을 때 이거는 전체 스테이킹 리워드에 대한 부분에서 출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스테이킹 자체는 좀 이 정도 규모이긴 한데 근데 뭐 라이도라든지 로켓프리라든지 플렉스튠처럼 이렇게 약간 스테이킹 전문 프레이트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아마 이더리움 자체에 대한 스테이킹에 대한 게 가장 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테이킹 규모는 점점점 이거는 뭐 딱 시장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스테이킹 자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근데 스테이킹을 하는 경우가 더 늘어나고 있다. 특히 왜 그러냐? 이더리움 때문에 그러죠. 이더리움이 POS 전환되고 나서 POW 봐봐. 너무 전기 많이 쓰잖아. 그 때문에 POS로 전환되고 나서 많은 프레이트들이 POS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POS 부분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 뭐 99% 개선됐다고 표현돼요. 왜냐면 당연하죠. 왜냐면 큰 POW 하려면 GPU 장비 좀 엔비디아가 주가 올랐을 때 저희가 큰 영향을 했는데 POW 하기 위해서는 많은 GPU 장비 필요한데 없이 POS가 되면 에너지 효율성이 한 거의 뭐 99%, 90% 이상 개선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기관 투자에 유입된 것도 있었고요.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 라이도 같은 것들이 이제 성장 가속화돼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더리움 POS로 바뀌고 나서 많은 기관 투자를 놓고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면 POW 많이 욕 많이 먹었거든요. 너희 지구가 그렇지 않아 힘든데 온난화에 너희까지 돈 벌려 이렇게 하는 거니 많이 사실 그때 챌린지가 많았거든요. 근데 POS로 전환되고 나서 에너지 효율성도 좋아지고 기관 투자들도 들어오고 나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시장이 리퀴드 자체를 딱 시장 보기는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확장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블록락, 피델리티,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이후로 전통 금융기관도 스테이킹을 상품을 출시해서 뭐 블록락이야 이제 워낙 유명하죠. 비트코인 ETF 이론, 이더리움 ETF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스테이킹에 대한 상품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규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몇 번 말씀, SEC냐, CFTC냐 막 싸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뭐 기관 투자들도 약간 눈치를 보긴 하는데 이런 스테이킹 전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기존 금융권하고 디지털 자산이 연결돼 융합되는 하나의 예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아마 스테이킹 시장도 이게 뭐냐면 정통 금융권도 아는 거죠. 이쪽 정통 금융 시장에서도 디지털 자산이 이 시장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쪽 시장에 한번 스테이킹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늘어나는 것들이 늘어나서 상황들이 좀 괜찮아져서 전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지금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막혀 있지만 외국은 다 다른 거죠. 우리가 블록체인 프로젝트 스테이킹도 할 수 있어라고 해서
ETF가 그게 한 예인데요. ETF가 되고 나서 이런 정통 금융기관도 더 확대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시장 규모 자체는 지금도 상당한 폭으로 상승이 됐고 일단 이더리움이 대표적으로 스테이킹 관련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토큰 중에 하나인데요. 이더리움 이후에 또 스테이킹 생태계도 많이 확장이 됐다고 보여지는 국면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ETF가 출시가 되면서 다른 금융 상품에도 이 스테이킹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게 좀 괄목할 만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스테이킹은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생소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접하시고 실제로 이제 주변에도 스테이킹을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생태계에는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스테이킹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전략들이 좀 오를지 교수님께서 그 방향성을 좀 짚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투자 쪽은 아니긴 합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올 때마다 여기는 주로 투자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근데 어쨌든 제가 기본적인 프레임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홀딩하고 스테이킹이 있겠죠. 이제 홀딩은 말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스테이킹은 거기서 넣고 예치라는 거니까 좀 다른 건데 스테이킹 병행이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장기 보유 의향이 있었을 때, 이때는 추가 수익도 필요하고 네트워크 기여.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갖고만 있을게, 이더리움을 갖고만 있을게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내가 무조건 이더리움이 계속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했을 때 그전 이더리움 수익을 나올 수 있지만 스테이킹 병행이 유리한 경우에는 장기 보유로 가능해라고 했을 때는 내가 굳이 홀딩만 할 필요는 없죠. 스테이킹 하게 되면 추가 수익도 가능하고 네트워크 기여가 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스테이킹 병행이 유리한 경우라 볼 수 있고요. 홀딩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시장 변동성이 극심해서 단기 매매가 필요할 때죠. 왜냐하면 스테이킹 하게 되면 락업이 있잖아요. 락업이 있으면 난 팔고 싶어. 근데 못 파는 거죠. 락업이 돼 있을 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스테이킹 병행이 유리할 때는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갈게. 그럴 때는 장기 보유 의향이 있을 때는 스테이킹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어차피 나는 이더리움 안 팔 거야. 그럴 때는 이더리움 안 파는 대신에 스테이킹하게 되면 약간 추가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네트워크 기여 플러스 추가 수익이 있을 때는 스테이킹하는 장기 할 때는 스테이킹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근데 굉장히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급락하고 있어. 팔고 싶을 때 못 파는 거죠. 스테이킹했을 때는 홀딩했을 때는 이런 유리한 거죠. 그냥 지금 너무 변동이 크니까 지금은 그냥 스테이킹 안 하고 갖고 있다가 내가 빨리 팔 때 빨리 파고 싶어요. 이렇게 중앙하는 거래소 디파이에서 급락하고 있네. 빨리 팔아야지. 이제 하려는데 스테이킹이 있어요. 그럼 못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스테이킹이 있으면 락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면 락업이 걸려 있으면 그거를 아예 못 팔기 때문에 그런 극심한 변동일 때는 홀딩이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시장한 이제 시장에 대한 대응 같은 경우에서도 락업 기간 단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유동성 스테이킹을 선택해서 신속한 자산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거는 분산 투자죠. 이제 여러분들이 일부는 락업, 쉽게 말하면 스테이킹을 여러 군데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테이킹하는 거하고 홀딩하는 비율을 넣는 이런 식으로 약간 포트폴리오 자체를 좀 다양하게 한다. 이런 건 일반적인 원칙들이라서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홀딩과 스테이킹하는 병행하는 경우 그리고 불안정한 시장 같은 전략에는 락업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아니면 분산 투자를 해서 그래서 그리고 스테이킹하고 리퀴드 스테이킹을 병용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이더리움을 라이도에 스테이킹해서 ST 이더를 아버에 제치해서 대출이나 유동성 플레이 활성화 이거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에 갖고는 이더리움을 라이도에 스테이킹 라이도라고 해서 대표적인 스테이킹하는 그 디파이 같은 프레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라이도에 스테이킹해서 ST 이더리움을 아부에 예치해서 대치나 유동성 풀에 활용돼서 이걸 마치 디파이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더리움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을 갖고만 있을게라고 보다는 이더리움 일부는 포트폴리오를 라이도에 넣고 라이도에서 나오는 것들을 스테이킹해서 이것들은 이제 고난이도 스킬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중요한 건 잘 아시고 하셔야 돼요. 이것들은 특히 이제 변동폭이 컸을 때는 이럴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러니까 리퀴드 스테이킹하고 스테이킹을 병용해서
이더리움을 라디오에 스테이킹해서 ST 이더리움을 아부에 이체해서 대치된 유동성 프로에 활용할 수 있는 이건 약간 고난이도 스킬인데 이것들은 좀 하시려면 잘 아시고 하실 부분이 있고 본질적인 부분은 홀딩할 거냐 스테이킹할 거냐 그부터 좀 전략적 판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또 스테이킹을 어떻게 활용을 해봐야 하는지 교수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시장 변동성이 있을 경우에와 또 시장이 비교적 윈터, 그러니까 조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하는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불안정한 시장 대응 속에서는 유동성 스테이킹을 선택해서 신속한 자산 회수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들도 언급해주신 만큼요. 우리가 이 스테이킹을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다양한 시장 상황에 맞게끔 스테이킹을 활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까지 짚어주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오늘 또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스테이킹에 관한 시장이 더 확대될 것인지 향후의 전망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이 스테이킹에 관한 또 규제 압박이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될 경우에 또 투자자분들은 그에 따른 손실을 감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규제 이슈들도 있을 수 있을지 한번 앞으로의 미래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더리움이 POS를 전환되고 나서 스테이킹 시장은 늘어날 것 같긴 해요. 기본적인 방향은 그래서 포스 네트워크의 확산이 되면서 뭐 디파이 결합으로 리퀴드 스테이킹 시장 같은 부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디파이 기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이제 업그레이드 등 기술 발전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 같고요. 규제 리스크는 이건 미국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미국 SEC 같은 경우에 스테이킹 보상을 미등록 증권이야라고 하는 순간에 약간 규제할 가능성이 있죠. 아직은 아닌데 아직은 이제 미국 SEC의 그런 규제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코인베이스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보상을 이거는 미등록 증권이야라고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했을 때 약간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이후에 미카에서도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자에게 KYC, AML 등을 의무화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검토 확정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스테이킹 보상을 제공자에게 KYC, AML 등을 해야 돼라고 좀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서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화된 거래소 스테이킹 안정성에 대해서는 뭐 장점으로는 이건 중앙화된 거래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뭐 장점은 편리하고 나는 지진 장벽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해킹, 파손 시에 자산 손실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중앙화된 거래소가 있지만 탈중앙화 거래소, 리퀴드 스테이킹을 해서 플랫폼 활용하게 되면 근데 이건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은 워낙 다이내믹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더리움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열심히 볼 수가 있고 규제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 SEC나 미카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심히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암호화폐 법안이죠. 미카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스테이블코인 쪽에 관한 규제들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또 스테이킹 쪽으로도 계속 유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시장에 올 수 있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테이킹에 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테이킹 적절히만 활용한다면 좋은 투자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들 잘 살펴보시면서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내용도 한번 복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